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의 이해 강의를 맡은 수아통역사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언어를 발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는 객관적 검사 이전에 자신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또 소리가 있다, 없다를 주관적인 표현, 피검사자가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체크하는 방식의 주관적 검사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주관적 검사의 형태로는요, 음차 검사,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그리고 링 5개음 검사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의 검사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까지 학습을 했었습니다. 음차 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음차, 즉 소리 곱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었고, 이 음차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의 청력 역치를 가지느냐,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기보다는 기도, 소리를 전달하는 영역이었던 기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골도, 뇌로부터 청신경을 넘어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정도, 또 오른쪽 귀와 왼쪽 귀 중에서 어느 귀에 더 청력 손실이 심한지 이런 편측성 난청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순음 청력 검사는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록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오른쪽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오른쪽 귀를 청력 검사했을 때 표기하는 방법, 빨간 동그라미, O 형태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반대쪽 귀는 기도 청력 검사를 할 경우에 파란색 X, X자 표시를 이용해서 우리는 왼쪽 귀의 청력을 기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골도 검사는 꺾은 선 표시로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계산이었습니다. 청력 역치를 계산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지만 워낙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소리를 이해할 때는 소리를 단순히 듣고 듣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음성 언어에 대한 소리를 얼만큼 잘 듣느냐, 또 음성 언어에 대해서 얼만큼 듣기가 어려우냐에 따라서 말을 이해하고 말소리를 변별하는 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음성 언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파수들이 있는데요. 주로 1000Hz를 중심으로 음성 언어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500Hz부터 4000Hz까지 물론 다양한 음역들의 소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500Hz에 해당하는 소리들을 A라는 치환을 했고, 1000Hz에 대한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느냐, 그 청력 역치를 B라는 말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Hz대의 소리들이 얼만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청력 역치는 C라는 영어로 대치를 했었고요. 다음 4000Hz 고주파수 영역에 해당합니다. 스 이런 소리들이 해당되는 4000Hz의 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D라는 표기로 사용해서 소리의 역치를 표기했었습니다. 그 A, B, C, D로 표기한 것을 어떤 숫자를 더하고 나누냐에 따라서 3분법, 4분법, 6분법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3분법은 500Hz대의 소리, 1000Hz대의 소리, 그리고 2000Hz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합해서 3으로 나눈 것이 3분법이었고요. 4분법은 중요도, 음성 언어에 있어서 말소리에 있어서 중요한 소리 주파수라고 했죠. 1000Hz. 이 1000Hz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1000Hz를 2번 더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500Hz A, 1000Hz 두 번 더하는 B, 그리고 2000Hz의 C,
청력 역치를 합한 후에 4로 나누어 준 4분법으로 청력 역치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3분법과 4분법은 사실 계산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 또 왜 6분법이라는 방법을 도입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6분법 중에 등장하는 4000Hz대의 소리, 이 4000Hz대의 소리는 사실 고음역에 속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력이 소실되는 경우에 먼저 이 부분에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어폰이라든지 귀로 굉장히 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에 이 고음역의 소리에 듣는 역치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즉,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큰 소리로 갈수록 잘 듣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분법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고음역에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청각 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서 이 6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분법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저희가 평균 청력 역치를 계산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청각사도 아니고 청능사도 아니고 또 의료적으로 의사가 진단해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이 복잡한 그래프를 이 복잡하게 계산까지 해가며 왜 알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이 청력도를 알므로써 이 청각 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소리를 얼마만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과목이 청각장애인의 이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듣는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력도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표기가 다른 방법, O와 X로 표기가 되어 있고 색깔도 다릅니다. 어느 쪽 귀를 검사한 결과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어느 쪽 귀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귀. 오른쪽 귀의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자, 이제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25Hz부터 검사를 하지만 저희가 평균 청력을 계산할 때는 250Hz에 해당하는 이 소리부터 저희가 판별을 하게 되죠. 이 소리의 주파수 헤르츠에 250에 해당하는 소리 10dB이죠. 500Hz에 해당하는 소리 20dB입니다. 1000Hz에 해당하는 소리 3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2000Hz의 소리로는 역시 3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4000Hz는 그러면 몇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네, 40dB부터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청력도의 특징을 보시면 낮은 저주파수대의 소리는 잘 들어요. 10dB 정도의 소리로. 그러나 우리가 말소리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500Hz부터 4000Hz 대역으로 갈수록 듣는 소리의 강도가 커져야 하죠. 즉, 큰 소리는 들을 수 있고 작은 소리는 점점 듣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청력도를 가진 청각장애인의 평균 청력을 계산하게 된다면 자, 세 가지 방법, 3분법, 4분법, 6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법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500Hz대의 A, 1000Hz대의 소리 B, 2000Hz대의 소리 C를 가지고 저희는 계산을 할 겁니다. 3분법의 경우 이렇게 A의 데시벨 10dB, 그리고 B의 데시벨 20dB, C의 데시벨 30dB를 합해서 3개를 합했으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청력은 20dB이 됩니다. 4분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3분법, 4분법 청력이 같게 나오죠. 평균 청력이. 그래서 3분법과 4분법으로 계산했을 때 두 청력은 평균 청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0dB이 되는 4000Hz대의 소리를 딱 넣는 순간 6분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소리의 평균 청력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dB, 즉 5dB만큼 더 크게 소리를 들려줘야 아, 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 청력의 결과가 오른쪽 귀의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귀에 대한 평균 청력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각각의 평균 청력은 여러분께서 이제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주파수 대역 500Hz 몇 데시벨이었죠? 자, 파란색 X로 표시된 그래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500Hz에서 몇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1000Hz, 2000Hz에서 각각 얼만큼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셨으니까 이제는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평균 청력은 청각장애인의 청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청력도는 정말 단순히 평균 청력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력도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즉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 구조 중에서 외이와 중이의 청력에 손상이 있는지, 내이와 신경에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외이, 중이, 내이, 신경 모두의 청각적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음성이라는 말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음성 청각장애는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이 사실 공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했을 때는 기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공기인 것, 즉 외이와 중이에 해당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외이와 중이의 장애가 있고 기도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이 X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왼쪽 귀를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꺾은 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골도 차폐를 한 경우인데요. 아, 골도 검사를 했을 때 차폐가 필요한 정도니까 아, 골도에서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 검사를 했을 때 청력 손실이 나타나지만 골도 검사는 정상적인 청력, 즉 내이와 청신경에서는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력 검사 청력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전음성 청각장애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감각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이와 청신경에 손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X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과 골도 검사를 한 결과가 일치되어 있죠.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말뜻은 골도 검사 청력 결과랑 기도 검사 청력 결과가 결국 같다는 뜻인데요. 그 같다는 의미가 말하는 것은 기도 청력 검사와 골도 검사가 기도를 통해서 내이와 청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 크기, 그리고 골도 검사를 했을 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아, 내이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성 장애는요. 기도, 골도 모두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 정상 청력보다는 골도 검사 결과도 아래로 한참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도에도 청력 손실이 있고, 즉 감각신경성 난청도 있고, 다음 기도 검사 결과도 청력 손실이 있고, 두 가지의 청력 손실이 혼재해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예전부터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라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청력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청력도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의미하는 바는 없을까? 그 모양을 이렇게 청력도의 그림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수평형으로 손상이 일정하게 저주파수부터 고주파수 음력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청력 손실이 있다면 이것은 수평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청력 손실이
낮은 주파수나 높은 주파수나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2번을 보시면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높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리고 더 잘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지만 고음역으로 갈수록 청력 손실이 심해져서 소리를 잘 듣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고음 점경형, 고음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소리가 듣기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각각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용어들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저음장애형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죠? 왼쪽 편, 저음역에서 손상이 더 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음장애형의 경우 왼쪽 편 저음 영역의 소리에 손상이 더 심하고 고음으로 갈수록 잘 듣게 되는 이런 형태의 청력 형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력도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면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 5개음 검사,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링 6개음 검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검사지를 이용해서 아동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발음이 나는 소리, 링의 5개음을 이용해서 그 소리가 났을 때 이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관적 청력 검사에 대한 복습 아닌 복습이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평균 청력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청력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객관적 검사인데요. 객관적 검사는 주관적 검사와 달리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제가 피검자가 표시를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객관적 검사는 기계를 통해서 검사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 상태이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진다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가끔 그 검사 결과가 검사지로 출력되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 청력 검사의 방법은요, 중이검사, 이음향 방사 검사, 그리고 뇌관 청력 검사, 그다음 중추청각 처리 검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중추청각 처리 검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중이, 그다음 이음향 방사, 뇌관 청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관 청력 검사는 혹시 뇌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파장이 나와서 뇌에서 나한테 전기적 신호를 보낸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이 음향 방사 검사는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 귀 속에서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방사되어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결과입니다. 중이 검사는요, 중이라는 단어 들으면 좀 반갑지 않으십니까? 이제 익숙해진 용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기, 사람의 중간기에 있는 구조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기에 해당하는 고막, 그다음 등골, 등골을 움직이는 근육, 등골근, 그리고 너무 자주 큰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이 등골근이 얼마만큼 피곤하게 느껴서 반응을 잘 하는지 잘 하지 못하는지 이 검사를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을 중이검사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이검사의 이미지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사실 저기 핵심적인 부분은 중2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까지 연결되는 고막, 그리고 추골, 침골, 등골로 이루어진 이소골, 그리고 등골에서 뇌로 전달되는 이 등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리에 압력을 줌으로써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검사 유형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고막의 운동성을 검사하는 고막 검사가 사실 그래프로 딱 나와 있으니까 시험 문제 같은 데 출제하기 약간 유리할 것 같은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삼각형 텐트 모양으로 예쁘게 3개의 선이 딱 중첩되어 있는 건 정상적인 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선이 겹쳐져 있다고 무조건 정상 이런 거는 아니고요. 중이각 내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형태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중간에 조금 두꺼운 선, 두꺼운 노란색 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귀 속에 있는 중이각 내에 뼈들이 약간 단단하게 골화되어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 그래서 소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임이 작아지는 겁니다. 진동도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소골의 골화를 의심할 수 있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양팔을 벌린 것처럼 중간에 그래프가 쫙 펼쳐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고막이 오히려 마음대로 과다 운동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형태별로, 타입별로 특징적인 질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이염, 혹시 중이 내에 물이 차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혈액, 삼출성 출혈 같은 중이염이 발생해서 혈액이 고여 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소리를 잘 듣기 어려울 경우, 고막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독특한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공기의 압력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관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텐트에서 이렇게 삐죽히 삼각형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죠. 이런 독특한 그래프의 형태가 장애의 유형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달팽이관 검사, 제일 보기 어려운, 우리 귀에서 사실 달팽이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라고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달팽이관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달팽이관 내에 코르트 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청신경으로 소리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 달팽이관 검사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저희가 유추하거나 추측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 이음향 방사 검사에서 자발 이음향, 유발 이음향, 변조 이음향 방사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사실 저희가 쉽게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달팽이관 검사라는 게 있고, 이거는 소리가 달팽이관의 외유모세포, 달팽이관 내의 코르트 기관 위쪽에 외유모세포라는 기관이 있었죠. 외유모세포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고 그 전기적 신호가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외유모세포의 자발적 혹은 강한 소리를 압력을 탁 주었을 때 그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전달되면서 자극에 의해서 유모세포의 진동이 강해지고 또 그 진동이 증폭되어서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다시 측정하는 방법이다. 소리의 자극에 의해서 증폭되는 소리, 발생된 에너지를 다시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발 이음향 방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외부에 자극이 없지만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달팽이관을 통해서 방사되어서 나오는 소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소리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바늘을 직접 와우에 삽입해야 되는 그 검사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발 이음향 방사는 직접 소리를 주는 자극을 저희가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발, 일부러 방사 자극을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조는 소리를 주는데 동시에 다른 주파수 영역에 두 소리를 주게 됩니다. 임의로 제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주파수의 소리가 이런 파형을 그리고 B라는 주파수의 소리가 이런 파형을 그린다면 두 개의 파형이 만났을 때 이 소리와 이 소리가 상쇄되어서 이렇게 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방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변조 이음향 방사입니다. 요거는 그냥 용어들만 들어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뇌관 유발 반응 검사인데요. 이 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아시다시피 저 파형들이 왠지 익숙한 파형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론 청력 검사를 할 때도 나타나는 파형이긴 한데요. 이 모양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심전도 검사, 이런 정기적인 신호를 기록하는 검사에서 잘 보여질 수 있는 파형일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에 이런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합니다. 그 자극을 받아들인 걸 정기적 신호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그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파형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까 1번부터 로마자로 5번, 또 6번, 7번까지 기록이 될 수 있는데요. 주로 5번 파형이 그 결과를 판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관 유발 반응 검사의 목적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피검자,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청력 역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후미로성 청신경의 병변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저희가 뇌이를 이야기할 때 미로라는 말을 사용했었거든요. 뇌이의 달팽이관을 의미합니다. 이 달팽이관을 지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병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후미로성 청신경계의 병변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요즘에 특히나 관심이 높은 검사입니다. 과거에 청각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주로 주관적 검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혹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갈 때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체 검사에서 저희는 주관적 검사를 통해서 소리 들리시죠? 들리시면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이런 방법, 내지는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주관적 검사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과거에 청각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2급, 3급, 4급 이렇게 청력의 손상 정도가 심한지 가벼운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방법도 결국 주관적 검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들었다라고 신호를 하지 않으면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더 심각한 장애, 나의 장애가 더 심각해라고 그런 판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실 소리가 들려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런 방법으로 사실 더 심각한 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통해서 청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신경으로 직접적으로 소리 반응을 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 내 의지로는 안 들려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뇌가 벌써 청신경에서 나 들었어요 라고 뇌로 신호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 또 청력 검사를 할 때 반드시 뇌관 유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통해서 청력 정도를 제시해야 장애 진단을 받고 이 장애 진단을 통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관적 검사, 객관적 검사를 통한 청각장애의 진단,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진단 검사는 청각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리에 듣는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각장애인의 발달, 그리고 발달 중에 중요한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언어 발달 이전에 일반적인 우리가 발달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발달에서 어떤 부분이 청각장애인에게 드러나는지, 또 발달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상이 있어서 청각장애인에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발달의 단계는요, 우리가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라는 말로 제가 잠시 이 표를 준비했는데요. 발달이라는 것은 사실 키와 몸이 자라는 성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키와 몸의 변화는 없지만 뭔가 더 깊어지고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관계를 좀 원만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성숙의 부분, 그리고 배워서 이해하게 되는 것, 학습이라는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발달입니다. 그 발달 중에서 나이별, 여기는 연령별로 제가 구분을 했지만 생애 주기별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일단 기준을 나눠 봤습니다. 2014년도에 그 가이드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책마다 사실은 이 분류 기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영아기는 0세부터 3세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태내기와 영아기로 구분해서 0세부터 1세까지는 태내기, 1세부터 3세까지는 영아기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인기로 가시면 성인기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20세부터 64세까지. 그러면 2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대에서는 변화가 발달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년 정기, 성인 정기에 해당하는 20세부터 25세, 24세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성숙하고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단계였다면 사실 25세를 넘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성장보다는 성장이 감퇴하는 방향, 감해지는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발달이나 성장이라는 부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커져야만 발달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인기, 노년기로 가면 인간의 발달은 증가하고 늘어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감소하고 수축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은 키가 점점 자라다가 성인기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되죠? 키도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노년기는 확실하게 또 드러납니다. 내 키가 몇 센치 줄었어. 과거에는 이만했는데 지금은 바지 길이가 너무 길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은 쇠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발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아기 이 생애 주기별 단계에서 영아기라는 시기는 그러니까 태아의 성장이 아마도 가장 태아부터 출생 이후에 성장이 가장 빨리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아 시기 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의 부모님 또 지금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의 영아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아기는 임신을 하고 그 태아가 성장하는, 즉 아무런 기관과 조직이 없던 수정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의 형태에서 분화되는 과정부터 이 태아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 분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과정에서 눈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발도 만들어지고 이런 몸의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청각장애 진단을 할 때 청각장애를 검사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의 발생 원인을 이야기할 때 유전적 원인이라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선천적이라는 것도 있었죠. 어머니의 태 내에 있는 아이가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귀의 구조적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면 또 태내기에 어머니가 질병이라든지 어떤 감염에 의해서 또 중독에 의해서 태아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것이 선천적 청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음을 이해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영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한 출생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학습하다가 외부의 자극이 3세 이전에 청력 손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언어 습득 전, 언어 습득 후라는 언어 습득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었던 청각장애의 원인에 해당되는 언어 습득 기준에 대한 시기가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영아기까지는 언어 습득 전 청각장애가 되는 거고요. 유아기부터는 언어 습득 이후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이런 그래프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기를 지나 신체적인 성장을 거쳐서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음성적 의사소통,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음성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와 의사소통하고 싶어 할 거고 이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스며들어서 언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유아기에는 그 발달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언어적 발달도 활발해지고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령기로 가게 되면서 이 놀이를 통한 사회성들이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학교 생활은 주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래 집단이 없이는 사실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로 변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친구랑 놀다 올게 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학령기에는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청소년기로 가면 이제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로도 많이 설명을 했고요.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립되기 전에 정말 많은 갈등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었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선명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인기가 되어서도 그 찾아가는 여정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을 하고도 다시 다른 영역으로 학습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어 통역사 자격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 성인 시기에 내가 또 다른 진로, 나의 적성과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적성들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성인기를 다시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 성인 시기는 또 한 번 더 성숙한 자아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중기, 후기, 성인 후기라고 하면 주로 출산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새로운 자녀가 양육되면서 이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성숙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고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내 주변이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외로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또 안락하고 또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생활하시는 성년 후기의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가면 노년기의 발달들은 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65세 이상을 노년기라고 정했지만 65세 이상 중에서도 굉장히 노령의 연령대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65세는 아직 젊다, 노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노년기에 이런 시간이 많아지고 사실 경제적인 수입은 줄어들고 그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활동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 이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왼쪽 발달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계와 일치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각장애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는 청각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발달 단계 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원령에 따라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발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언어적인 발달 단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한 단어를 배우고 두 단어를 배우고 이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가고 그 반복하는 말을 스스로 들으면서 확인하고 그 확인이 부모 양육자를 통해서 반응이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나 지금 잘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발달을 보여야 하는데요. 이런 발달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청력 정도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가벼운 청각장애인 경우에 청력 손실이 적은 경우에 언어 발달이 그래도 비슷하게 발달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청력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발달 단계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아기에 만약에 청각장애 아동이라는 것을 진단받는다면 부모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에 휩싸인 시기일 겁니다. 엄마도 처음인데 청각장애 아동을 키우는 이 상황도 처음 겪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이라는 것에서의 불안함, 그리고 잘 모르는 것에서 오는 불안함, 그런 심리적인 감정들이 아이와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불안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한 감정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은 또한 불안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아기는요. 사실 언어 지체가 지금부터 이렇게 언어 지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언어 습득 전 단계였던 영아기부터 언어 습득이 점차 지체되어 왔다면 유아기에 있어서는 그 지체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체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발달 단계에서요. 언어 폭발기라는 굉장히 언어 학습력이 뛰어난 시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 언어 폭발기 시기에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점점 더 언어 발달은 지체할 수 있게 되고요. 낮은 그때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놀이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형태를 보여야 하는데 자아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고 미형성된 상태에서 언어 지체가 이루어지고 표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고 표현에 대한 반응이 부모로부터 내지는 주변 친구로부터 또 양육자로부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내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체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령기는요. 보청기 아니면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들이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죠. 학령기 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외모가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뭔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머리를 묶고 있으면 괜히 나도 머리를 묶어야 할 것 같고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앞머리를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형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친구들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시기가 되면 또래 간의 외모에 대한 차이로 자기의 다른 점을 계속 숨기고 싶어 하고 그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선뜻 더 다가가지 못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학령기에는 그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면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 듣는데 친구들은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자기만 외딴 섬에 갇힌 것 같은 친구들은 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는 걸 알지만 좀 더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라고 사회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시기의 청각장애 아동들은 조금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자기 인식에 대해서 또 자기 표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면서 내적 갈등은 심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사회 진출이 이루어지고 청각 장애인들 간의 결속력이 점점 증대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령기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려움들 내지는 본인만 느낀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만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었는데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이 시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같은 취미,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죠. 그리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어려웠던 그 경험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증대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시기가 되면 성인 후기로 갈수록, 성인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가정을 형성하고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 역할들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은 농인 부모로서 만약에 자녀가 청인으로 태어난 경우 그 청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 그리고 그 농인 부모가 청인 자녀에게 소리에 대한 자극, 언어에 대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음성 언어에 대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정말 바른 양육 방법인지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청각장애로 인한 소외도 있고 노인으로 인한, 노화로 인한 소외가 동시에 중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청각장애 집단에서 노년기에 청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청력에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는 사실 청각장애인으로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노화가 된 경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지만 노화가 된 이후 청력 손실이 같이 오는 경우는 나는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이, 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발달 단계,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발달이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는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물학적인 발달, 즉 신체와 운동 기능에 대한 발달,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인지적인 사고에 대한 발달,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발달,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정서적 발달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생물학적인 발달 영역을 다시 신체와 운동, 인지적인 발달 영역을 언어와 인지로 나누고 있어서 5개의 발달 영역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3가지 영역으로 해서 그중에 언어 발달, 다음 강의에서는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발달, 우리 키, 체중, 골격, 그리고 뭐 이가 자라고 이가 빠지고 다시 자라고 근육이 커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생물학적인 발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과 성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들이 이 생물학적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유전자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키와 골격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이 간혹은 유전적인 요인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가 성장하고 뇌가 발달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할 때 지속적인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뇌에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만들고, 그 연결고리들이 우리가 사고를 하는 과정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어와 인지 영역에서 주로 많이 반영이 되고요. 또한 뇌가 언어와 인지에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체의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뇌의 성숙, 뇌의 발달이 인간의 발달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언어적 영역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고 또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 이해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 영아, 출생한 이후에 영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냄새가 났을 때 친숙한 제1 양육자의 냄새가 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사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반사들이 점차 발전을 해서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보여지고 그 정보를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정보가 반복이 되면 가끔은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었을 때 즐거워하면서 웃거나 울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상호작용이 언어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그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습득한 것들이 뇌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뇌가 성장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발달은 곧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모, 양육자와 본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대인관계, 정서적인 성장, 성숙, 그리고 자신의 성격 형성, 성격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성격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성격들이 간혹은 또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 정서적 발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회 정서적 발달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심리적 또 사회적 안정을 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가 발달하고 생물학적인 발달, 그리고 언어, 인지적인 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성숙을 통해서 사회 관계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발달에 있어서 운동과 언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를 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음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말을 하는 기관, 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야 되고, 호흡하는 길로 성문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 성문이 구강에서 소리를 공명을 시키고, 그리고 이 입의 구조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입술이 움직이고 또 구강 구조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야 언어라는 것으로 발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2개월 울면서 입을 움직이는 연습, 또 발화를 하기 위한 기초 연습, 옹알이를 하면서 맘마 파파 이런 옹알이를 하면서 나는 부모님과 내지는 내 주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호응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의미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의미 있는 옹알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두 유아들이 서로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의 용어들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간혹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초어가 나타나는 시기 12개월이라고 했지만 빠른 경우에 7개월부터 느린 경우에 15개월, 2년, 24개월까지도 초어라는 형태가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보통 돌 때가 되면 나이가 한 문장의 용어들, 한 문장의 단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혼자 걷는 이 시기가 되면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활동들은 점점 호흡의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지면서 사용하는 문장들도 길어지고 또 활동의 영역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30개월이 넘어서면 조금 더 어른처럼 성인의 발화와 유사한 형태로 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어 발달들이 주로 정보 교환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언어 발달은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의문, 의미, 또 통사,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통사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문론, 이런 것들이 이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표현하게 되는 활용론까지 거쳐가게 됩니다. 이런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짐에 따라서 아동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뇌가 발달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발달이 수반되는데요. 운동 발달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발달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활용론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발달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의문론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발성적인 특징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형태론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소리들, 그것을 단어의 형태 내지는 한 음절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역, 니은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었을 때 가라는 단어를 가라고 표현했을 땐 가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문론적인 방법은 형태론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을 어떻게 나열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미론적 발달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활용론적 발달은 상황과 문장에 맞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관계, 이것들이 활용론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중에서 우리는 청각장애인의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에 대한 부분을 학습했는데요. 그 발달 중에서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언어 발달의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읽고 듣고 쓰기 말하기를 통해서 어떻게 청각장애 아동들이 그 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지, 또 이런 부분을 개선했을 때 어떻게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